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특히 요즘 흑표전차 2차 계약 때문에 떠들썩하니 이걸 아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분명 저는 흑표전차 2차 계약을 이번 달 안에 체결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냥 최근 기사들에는 흑표전차 2차 계약의 세부 내용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 계약은 대략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9조 원어치 정도 됩니다. 흑표전차 1차 수출 계약 때는 대략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1차 계약 때도 수출 물량이 180대였고 이번 2차 계약 때도 180대를 공급하게 되는데 가격은 2배로 올랐는데요. 당연히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술 이전과 특히 81대에 달하는 각종 지원 차량이 포함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흑표전차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지원 차량도 같이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좀 기쁜 소식이라면 각종 지원 차량이라는 건 주로 교량전차나 군안전차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지원전차는 전부 흑표전차의 차대가 아닌 K1 전차의 차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로템에서는 이 지원전차들을 바로 흑표전차의 차대를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도 수입에 의존하던 지원전차의 핵심 부품을 전부 국산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량 전차에 들어가는 교량은 영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 군안전차도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K1 교량 전차는 영국의 구 비커스, 현 BAE 시스템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군안전차는 독일과 스위스가 레오파르트2 전차를 기반으로 공동 개발한 AEV3 코디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량들이 개발될 때는 우리나라의 공병장비 개발 기술이 대폭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에 지원하게 되는 교량전차와 군안전차는 흑표전차를 기반으로 하는 건 물론 전부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 개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량전차의 교량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 K1 교량전차에 비해서 교량의 무게는 더 가볍게 하고 허용하중은 더 늘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흑표전차의 지원 차량 공급 문제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K1 전차의 각종 지원 전차를 개발하고 나서 그 후로는 추가적으로 흑표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전차는 전혀 개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K600 코뿔소 지뢰제거 전차를 개발했지만 이 전차도 K1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이 지뢰제거 전차에 들어간 지뢰제거 시스템은 영국 뉴캐슬에 위치한 피어슨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장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차 기반 지원전차 중에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술로만 개발된 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흑표가 아닌 K1 전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의 요청으로 우리는 바로 흑표전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원전차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지원전차들은 전부 현대로템이 중심이 되어서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만 개발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에게 공급하게 되는 지원전차들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드디어 흑표전차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전차들이 나오는 건 물론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전차의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번에 공급하게 되는 흑표전차의 국내 생산과 폴란드 현지 생산의 비율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급하게 되는 전차는 1차와 마찬가지로 180대를 공급하게 되고 그 중에서 117대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직수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영방산회사인 PGG가 63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는 117대는 전부 우리 군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본형 흑표, 그러니까 흑표 GF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2차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흑표 PL은 63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리 된 배경에는 폴란드 현지 기업인 PGG가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흑표 전차의 가격을 너무 높게 요구해서도이지만 그 이전에 그럼에도 폴란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흑표 기본형의 성능이 생각 이상으로 쓸만했다는 점과 빠른 공급을 들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휴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 국가들을 노린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 전선에서 손을 떼고 중국에만 집중하려 하고 있죠. 그러니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유럽 국가들은 안심할 수 없고 특히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더 안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재무장에 들어갔고 당연히 폴란드도 자신들의 군사력 확대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 현지 기업인 PGG의 말도 안 되는 생산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지금까지 폴란드군의 현대화를 맡고 있던 원흉이고, 그리고 무기 생산도 엄청나게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폴란드 정부는 EPGG가 폴란드 현지에 흑표 전차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흑표 피해를 생산할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1차분 180대를 2022년부터 폴란드에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달 기준으로 벌써 133대를 납품했습니다. 엄청난 납품 속도죠. 더욱이 이게 우리 현대로템이 폴란드에게만 흑표를 납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에도 납품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놀랍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는 이번 2차 계약에도 우리나라 현대로템에서 직접 납품하는 흑표 전차의 공급량을 더 늘려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한 폴란드군의 재무장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흑표 전차의 기본형이 현대전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폴란드도 이런 선택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폴란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흑표 기본형이 폴란드가 보기에도 현대전에 어느 정도 적합했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 우리 흑표 전차는 폴란드 현지에서 운용을 해본 결과 가벼운 무게와 높은 출력의 엔진으로 인해서 기존에 폴란드가 전차를 운용하지 못하던 지형에서도 흑표는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봄가을로 라스푸티차라고 해서 땅바닥이 진흙으로 변하는데 이런 지형에서 우리 흑표가 그 어느 전차보다도 우수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 전차들이 정면 장갑과 측면 장갑만을 강화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순수하게 물리적 장갑만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차의 방어는 각종 하드킬이나 소프트킬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본형 흑표에 드론을 제밍할 장비와 하드킬 요격수단만 더해줘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각종 대공무기, 그러니까 천마나 비호복합의 적 무인기를 제밍할 제밍장치를 탑재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전차에도 무인기 제밍장치를 탑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마 이번 2차 공급되는 흑표 기본형은 최소한 무인기 제밍장치를 탑재한 상태로 공급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폴란드 다음으로 유럽에서 우리 흑표를 도입할 것으로 여겨지는 루마니아도 흑표 PL 같은 대규모 개량이 이루어진 전차가 아닌 거의 기본형 흑표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란드와의 흑표 2차 계약은 의미하는 바가 크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터키 현지 시간으로 어제인 6월 11일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인도네시아가 48대의 칸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을 버리고 터키의 칸 전투기로 갈아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하필이면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칸의 수량은 48대이고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을 도입하기로 한 수량도 48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에서 터키의 칸으로 갈아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인도네시아는 48대의 칸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자신들의 국영항공 회사를 연명하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의 사업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사에서 KF-21을 생산해서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를 유지하기 위한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터키의 칸은 2028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아마 이때부터 인도네시아도 자신들의 국영항공사에서 칸을 동시에 양산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지긋지긋한 인도네시아를 떨궈버려야죠. 그리고 분명히 인도네시아가 먼저 우리 사업에서 빠진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도네시아가 이미 납부한 개발비 분담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 사업에 분담금을 얼마나 납부를 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 기존까지 2,700억을 납부하고 2024년에 1,06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총 3,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총 6,000억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고 그리고 해년마다 대략 1,000억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올해인 2025년 분담금 납기 시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3,800억이고 계약서상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계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한 푼도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라고. 우리나라는 KF-21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인도네시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는 틀림없이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의 일부를 돌려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절대로 단 한 푼도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문제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사이가 나빠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KF21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인도네시아를 충분히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 때문이라도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단 한 푼도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정말 우리와 인도네시아가 서로 손절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무기 전시회가 열렸고, 이 전시회에서 우리 LIG가 참여해서 각종 장비를 전시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LIG는 쓸데없는 돈을 쓴 셈이 되었네요. 분명한 건 인도네시아가 칸으로 갈아타든 말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파기하는 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국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터키의 말처럼 과연 칸 전투기가 2028년부터 양산된다는 게 가능한 한 일일까요? 지금까지 서방의 모든 전문가들은 터키가 칸을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서방의 부정적인 예상을 뛰어넘어서 칸이 정상적으로 양산될 거라고 여러분은 보세요. 분명히 확실한 건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터키와 한 배를 타게 되었다는 점이고, 결론은 터키의 칸이 망하면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사도 망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가 망한다에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FA50의 미해군 운영기 사업에 관한 소식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해군은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미해군은 이 사업을 통해서 최소 145대 이상의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해군은 RFI, 그러니까 정보요청서를 여러 번 개정을 했는데요. 미해군이 무슨 무기 도입 사업을 할 때마다 RFI를 수시로 개정하는 건 미해군의 오래된 고질적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시작될 훈련기 도입 사업인데도 아직도 미해군이 어떤 훈련기를 원할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이 관계자들도 조만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인데, 그 전까지도 미해군의 훈련기에 대한 RFI는 계속 개정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해군은 지금 이 사업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3년 안에 기종을 결정하고 훈련기를 도입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해군이 어떤 훈련기를 원하는지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RFI를 봐야 합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미해군이 이 사업에 RFI를 개정한 건 올해 3월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미해군의 RFI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훈련기가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기능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기존까지 알려지기로는 미해군은 훈련기를 항공모함에 착함시킬 필요는 없고, 그냥 바퀴만 항공모함에 내렸다가 다시 떠오르는 터치앤고만을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요구 조건도 이미 몇 번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3월에 있었던 개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착함 시도만 하고 바퀴가 항공모함에 닿을 필요도 없이 다시 떠오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터치앤고가 빠진 것입니다. 이리 되면 우리는 FA50의 랜딩 기어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연한 게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함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하중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랜딩 기어를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치앤고가 빠지면서 우리의 FA50에 별도로 랜딩 기어를 새로 개발해서 장착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RFI 개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미해군이 터치앤고를 RFI에서 뺀 이유는 항공기 시뮬레이션이 발전하면서 굳이 위험한 착함 훈련을 실제 항공기를 사용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착함 훈련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는 해군 조종사들의 항공모함 착함은 과거보다 덜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자동 착함하는 자동 착함 장치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 조종사들도 굳이 항공모함에 착함 훈련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수동 착함 훈련만을 시킬 뿐, 조종사들에게는 실제 착함 훈련은 거의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만약을 위해서 실전 부대에 배치된 조종사들에게만 실제 전투기로 한두 번의 수동 훈련 착함만 시키고, 평소에는 자동 착함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훈련기에도 굳이 항공모함 착함이나 터치앤고 같은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FA50의 랜딩 기어를 다시 설계하고 개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카이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미해군의 요구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걸 전부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무 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지만 랜딩 기어 등 하드웨어는 우리 카이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야 했고 그게 카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우리 카이의 부담을 많이 격감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우리 카이의 FA50 말고도 미국 보잉의 T7 훈련기,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리 FA50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미 해군이 이 사업에 요구하는 훈련기의 내구도 요구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대표적으로 이번에 도입하는 훈련기의 1만 시간에 달하는 기체 수명, 그리고 3만 5천 회를 착륙하는 내구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보잉의 T7이나 이탈리아의 M346은 주로 복합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에 반해서 우리 FA50은 금속재 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내구도 면에서 FA50이 가장 높은 내구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미 이것 때문에 미 해군에서도 우리 FA50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사업은 우리 FA50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어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그래서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폴란드의 흑표전차 계약 금액이 생각보다 많네요. 기존에는 이번 계약은 8조 원 규모라고 알려져 있었고 원래 9조 원으로 예상했다가 8조 원으로 낮아졌는데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짐작을 한 게 흑표 GF의 수량이 늘어나고 흑표 PL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낮아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고 흑표 GF의 비중만 많아졌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사업에서 빠지는 게 기쁜가요? 아니면 아쉬운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